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 오늘은 비인간적 양의학 94번째 시간으로서 베이킹소다로서 전립선 암과 뼈암을 동시에 고친 이야기와 함께 베이킹소다의 효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의학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비인간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압축을 시켜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의 블로그 포스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의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죠.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 정통사암 침 소개 설명회가 있고 예약은 필수입니다. 오늘의 순서도 역시 참고자료, 원인,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킹소다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음 백과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또 베이킹소다 활용 방법도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 블로그에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글들을 써놓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죠. 이 pH 값을 보게 되면은 왼쪽이 0에 가까울수록 산성이고 14에 가까울수록 알칼리성이죠. 우리 몸의 이상적인 혈액의 pH 값은 7.365가 되고 8은 바닷물이며, 남미의 한 사람은 바닷물로서 암을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9, 6.8부터 질병과 증상들이 시작되고 5.8 이하가 되면은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하고 3.5 이하가 되면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밑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1시간 반짜리의 꽤 긴 동영상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양의학의 역사는 록펠러가 동종요법과 대증요법으로 양분되어 있던 미국의 의학을 근본으로서 동종요법을 학살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의학이죠. 동종요법은 자연적인 치료 방법이죠. 특히 암 치료에 있어서는 수술, 항암제,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면 아무리 성공률이 높아도 양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감옥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의한 방법으로서 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모든 동종요법 인물, 양의사 시몬치니가 여기에서 나오죠. 양의사 협회와 국가에서 매장을 시켰습니다. 양의사가 아닌 동종요법을 썼던 의료인들도 전부 다 정부와 의사협회에 의해서 매장을 당한 거죠. 암은 의료산업이 아닙니다. 폭리를 취하기 위한 기업입니다. 그러한 산업이죠. 불행하게도 이
동영상은 자막이 한글로 없기 때문에 이 링크를 이용해서 동영상 자막을 자동 번역을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료인들이라도 질병 치료를 얘기할 때 원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피해야 될 것에 관해서는 극히 제한된, 게다가 잘못된 내용까지 환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원인들은 대부분이 GMO 사료를 써서 기른 동물, 백신,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GMO와 백신에 관한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 베이킹소다와 당밀로 전이성 전립선 암을 치료한 로넌 존스턴의 이야기죠. 2008년 6월에 전립선 암에 대한 항암치료 4번째가 끝났지만 뼈암까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양박에서는 더 이상 기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았죠. 똑똑한 거죠.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양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개죽음을 당하죠.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을 썼었지만 사실은 그 표현이 적절한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암에 걸렸을 때 화학요법 또는 키모테라피라고 그러죠. 항암제가 가장 표준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절대 설명을 안 하죠. 성공률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성공률이라고 했을 때 성공률의 기준은 5년 생존율이죠.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요. 그래서 5년 한 달 후에 이 환자가 사망을 해도 이것은 성공을 했다고 치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라는 것도 사실은 사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10명 중 9명에게 항암제를 권하죠. 돈입니다.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암이 이미 뼈까지 전이되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죠. 양방 치료를 포기를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기의 pH 값을 올리는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방법을 공부를 했던 것인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세슘 클로라이드라고 했는데, 이는 의사가 암 환자에게 거의 권장하지 않은 옵션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치료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의사들이 암 환자를 대하는 것은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관리가 목적입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완치, 근치 등의 환자의 질병이 낫는 것을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목적 자체가 완치, 근치죠.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의사들까지, 거기에는 한의사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라고 했을 때에는 치료하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것이죠. 치료가 아니고 진료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관리입니다. 관리. 어쨌든 간에 세슘 클로라이드를 썼을 때는 50%의 성공률을 갖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의사들은 이 방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쁜 비인간적인 양의사와 양의학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슘 클로라이드와 암 치료 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 글이 있는데, 하나는 별 볼 일이 없다, 하나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 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 공부를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세슘 클로라이드의 사용 목적은 우리 몸의 pH 값을 올리려고, 즉 알칼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칼리화가 되게 되면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암세포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베이킹소다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보시면 되고, 또 베이킹소다의 건강상 이점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체내 나트륨 및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괴사성 알칼리증, 우울혈성 신부전 및 부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역질이라든가 구토 또는 설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양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을 하셔야 되겠죠. 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베이킹소다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종양학, 그러니까 암산업이죠. 암산업에서의 베이킹소다를 사용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마크 서커스 박사하고 이탈리아 암 전문의 툴리오 시몬치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받았는데, 결국 시몬치니는 이탈리아 의사협회가 돌팔이라고 혐의하는 중상모략을 함으로써 더 이상 베이킹소다로서 암 환자를 도울 수 없게 되었죠. 이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던 유튜브 동영상에서 설명이 됩니다. 특히 이 시몬치니는 암의 원인이 곰팡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곰팡이를 죽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베이킹소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산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음식, 또 해로운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죠. 또 환자를 위해서 금하해야 할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를 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물론 베이킹소다는 음식 조리용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청소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절대 쓰시면 안 되죠. 금액 차이도 별로 나질 않죠. 그래서 서커스 박사의 방법은 첫날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이죠. 당밀 한 티스푼을 1:1로 물 한 컵에 섞어서 마시게 되고 3일 동안 복용을 했더니 pH 값이 7.0, 7.5로 변했죠. 그래서 5일 동안 하루에 2번 복용을 했고, 또 추가로 닷새 동안 베이킹소다와 당밀을 2티스푼이죠. 매일 2번 복용을 했죠. 그러니까 4티스푼씩 먹은 거죠. 그래서 열흘째는 pH 값이 8.5로 상승을 한 것이고, 유일한 부작용은 두통과 약간 땀, 세슘요법과 유사하다 이거죠. 뭐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베이킹소다와 당밀을 하루에 4티스푼씩 먹었다는 내용이죠. 메이플 시럽은 가열을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마이크로웨이브, 즉
전자레인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하루 5개에서 7개의 티스푼까지죠. 여기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의사한테 가서, 특히 양의사죠, 상담을 하게 되면 절대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양의사가 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논이 쓴 방법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당밀 대신에 메이플 시럽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미네랄을 더욱 많이 보충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이플 시럽을 쓰는 이유는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1:1 비율을 써서 부작용이 없는 한 가능한 한 많이 마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암에 걸리는 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원인이 GMO로 만들어진 음식, 그리고 두 번째가 백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방치료죠. 모든 양약은 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100% 수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작용을 나는 못 느끼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직 부작용을 느끼지 못할 따름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대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으로 진단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아무런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작용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양약이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부작용을 느끼지 못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양약은 피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이 내용은 여기에서 발췌를 해서 번역을 했고요. 버논 존스톤의 직접 설명한 동영상도 여기서 보시면 되고, 한글 자막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암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의사들을 비롯해서, 물론 거기에도 한의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면은 불치병이고 꼭 죽어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병이라고 착각을 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놨죠. 그래야지만이 양의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산탕진을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양의학의 본질입니다. 암은 거대한 산업입니다. 양의학은 절대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